여자입니다. 아이가 아직 없으니 동갑인 남편과는 아직도 신혼생활처럼 잘 지냅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에 남편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돼서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댁은 기독교라서 제사가 없고 우리 집도 따로 제사를 안 지내요. 명절 때가 되면 양가 어머니들만 만나고 오는 게 끝입니다. 왜 어머니만 만나냐고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혼하셨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사별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을 정도로 부지런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삼형제를 다 키워내셨으니 말이죠. 결혼 전에 남편이 해준 말에 따르면 어떤 날에는 밤낮 없이 일하시는 날이 많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못 보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세 형제를 전부 대학에 보내셨고 시집장가까지 전부 다 보내셨으니 그 이야기만 듣고도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 밑에서 자란 아들이면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결혼이었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이 찬성해 주셨어요. 남편의 직장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우가 나쁘지 않고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결혼할 때 양가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시작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우리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누나 아주버님도 효심이 가득해서 남편을 포함해서 남편 형제들이 보내는 용돈만 합쳐도 혼자 생활 시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었는데도 그 와중에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시며 단 하루도 일을 쉬거나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엄마도 혼자 된 지 오래셔서 저희를 키워오면서 고생을 하시긴 하셨을 테지만 양육권을 엄마가 갖게 되면서 아빠 쪽에서 양육비도 모자라지 않게 보내주셨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된 우리 엄마가 딱 했던 건지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저희 뒷바라지에 힘을 쏟으셨거든요. 제가 저희 형제 중에서는 시집 가는 걸 마지막으로 엄마는 이제 집이 넓어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다고 하시며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하셨고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물려주신 정원 달린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엄마는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오셔서 그런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텃밭이 딸린 집이 나오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으로 가시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집이 멀어져서 우리들 보기 힘들어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면 정원 가꾸고 텃밭 가꾸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며 오히려 속편하고 좋다고 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셨어요. 남편의 효심도 알고 있으니 전화도 자주 드렸고 꼭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시댁에는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항상 바쁘시다 보니 식사는 보통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어요. 반면에 친정에는 거의 명절 때밖에 가지를 못했는데 엄마는 저희 오기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손수 준비하셔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씩 차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바다도 인접해 있는지라 제철 해산물이며 텃밭에서 직접 가꾸신 채소의 한우까지 사가지고 와서는 온갖 음식들을 준비하셔서 매번 저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텃밭에서 가꾼 거라며 채소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고 손도 워낙 크셔서 반찬이나 김치를 하시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다 못 드신다며 그런 것들도 매번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반찬이 입에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엄마의 말에 남편이 옆에서 전화기를 뺏어서 너무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전하면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는 어김없이 며칠 뒤에 그 반찬을 김치통에 한가득 차도록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했어요. 냉장고에는 엄마가 해준 반찬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남편은 가리는 음식은 따로 없는데 입이 짧은 편이라서 같은 반찬을 몇 번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식사 때마다 꺼내놔도 손 하나 대지를 않았어요. 하루는 반찬하느라 고생하셨을 엄마 생각을 하니 짜증이 솟구쳐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맛이 없으면 없다고 하던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손도 안 대면 다 버리지 않겠느냐고요. 남편은 멀뚱히 제 잔소리를 대충 흘려넘기고는 그러면 반찬들을 전부 회사에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심값도 부담되고 하니 저보고 아침에 국 하나 밥 하나 도시락을 싸주면 자기가 회사에서 반찬들을 꺼내서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하루 날 잡아서 남편은 집에 있는 반찬통들을 차에 전부 싣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키지는 않았는데 못 먹게 돼서 버리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추석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평소보다 두둑하게 챙겨서 봉투에 넣길래 속으로 점심값을 안 쓰니 여유가 있는가 보다 싶어 흐뭇해했어요.
평소에도 명절이지만 일하러 나가시느라 바쁘신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들러서는 점심만 외식으로 나가서 먹고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향했었는데 이번 추석은 반대로 아침 일찍 친정에 다녀왔다가 저녁에 시댁을 가는 일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날따라 아는 분을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가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그날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친정에서 엄마와 며칠 같이 지내는 걸 포기해야 했지만 시국도 시국인지라 오래 머무르고 싶지는 않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냐며 허둥지둥 대시더라고요. 3시간 차를 달려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앞치마 차림으로 나오셔서는 저희가 너무 일찍 와서 준비한 게 없다고 어떡하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한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갑자기 바뀐 일정이라 미리 못 말해줘서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오늘은 엄마도 쉬라고 우리도 오랜만에 외식이나 같이 하자고 했죠. 남편은 눈치도 없이 거기서 엄마가 준비하고 계시던 요리를 쓱 보더니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국에 어디 사람 많은 데를 가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엄마도 그 말을 듣고는 금방 마무리하니까 얼른 와서 앉으라고 하고 허둥지둥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제가 도와드린다니까 가만 앉아있으라고 다그쳐서 도와드리지도 못했네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고 음식 한 가지 한 가지가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계속 식탁 위로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어요. 남편은 거기서 미안한 마음도 없는지 음식 준비하는 엄마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온 음식 꾸역꾸역 자기 입속에 넣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는 엄마를 보니까 갑자기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다리도 가늘어지신 게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아는 사람도 몇 없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은 식사를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파로 가더니 그 위에 벌렁 드러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랑 같이 있어봐야 엄마도 불편할 테니 저는 엄마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고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갈 준비를 하고 문 앞까지 바래다주는 엄마를 뒤로 하는데도 남편은 낮에 챙긴 봉투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걸 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치사하게 몇십만 원 가지고 말 꺼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혼자 계셔서 외로워 보이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지요. 우리도 앞으로 친정에 오면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내색을 워낙에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음식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장모님이 힘들 게 뭐 있어? 명절 때 명절 음식을 먹어야지. 무슨 외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을 되받아치더군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남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장모님이 시어머니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판돈 쓰시면서 집에만 계시는데 명절날 음식이라도 해주셔야지 무슨 외식이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음식 준비를 하던 왜소해진 엄마의 뒷모습이 생각나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우리 엄마가 지금 너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아냐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서운하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아무런 고생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평소에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너네 엄마만 힘들었겠냐고 세상에 안 힘든 부모가 어디 있냐고 차 안에서 바락바락 소리쳤죠. 남편은 그 순간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걸 깨달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명절이라고 시어머니 봉투만 만든 것도 우리 엄마는 집 한 돈으로 놀고 먹고 계시니까 용돈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준비 안 한 거였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도 꺼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더니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이 오히려 저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내가 내 용돈 아껴다가 우리 엄마 준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고. 너도 그럼 용돈 아껴서 장모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와중에도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더군요.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 때문에 점심값이 굳어서 용돈이 모인 거지 네가 아껴서 모은 거냐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장모님 고생하셨다고 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한참을 차에서 푸닥거리를 하다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표정 관리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하고 싸운 걸 티내고 싶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 밖에 나갈 힘도 없으시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놨으니 집에 있는 반찬들하고 대충 때우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표정이 조금 당황한 듯 보이더니 아까 우리 엄마 때와는 다르게 왜 집에서 먹냐고 집 근처에도 먹을 만한 데 많은데 외식을 하자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거기서도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보통 고집이 아니신지라 음식 시켜놨다는데 어딜 나가시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꼼짝없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친정에서 소파에 벌렁 드러누웠던 것과는 반대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써있지도 못한 채로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하길래 왜 저런가 싶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주문한 아구찜이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께서 반찬이 맛있는 게 많다면서 냉장고에서 이것저것을 꺼내다 주시는데 가져오신 음식들이 전부 낯이 익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얼마 전에 남편이 사다 준 반찬인데 어디서 사왔는지 조미료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맛있다면서 저도 한번 먹어보라고 제 밥 위에 하나씩 올려주시더군요. 맛을 보지 않아도 그 반찬들은 우리 엄마의 반찬인 게 안 봐도 뻔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져간다고 했던 반찬들은 회사로 간 게 아니었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척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부 보내버렸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저는 결국 그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와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때 눈물을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며 묻는 말에 하나하나씩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친정에서 있었던 남편의 태도와 지금 상에 차려져 있는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말다툼한 것까지 전부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다가 제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싸대기를 한 대에 후려갈기시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을 붙잡고 놀랐는지 얼굴을 부여잡고 멀뚱멀뚱히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고 저도 난데없이 벌어진 상황에 깜짝 놀라서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지 엄마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엄마 귀한 줄 모르는 자식은 둔 적은 없으시다며?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널 키웠다고 해도 장모님 어려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아들한테 효도받을 생각이 없다고요. 남편은 볼따구를 쥔 채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면서 호통을 치시는 시어머니 앞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몇 번을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저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노여움 푸시라며 몇 번을 이야기했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아서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봐서 용서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계좌번호를 물으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여쭈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사돈어른이 해주신 반찬을 맨입으로 먹어왔으니 면목이 없다시며 남편이 준 용돈은 자기보다는 사돈어른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내는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다시 보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이 상황을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다음 구정 때는 자기가 서울로 올라올 테니 넷이 모여서 어디 좋은 데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했더니 안 그래도 언제 한번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는 정신을 차린 건지 이제 연말인데 언제 날 잡아서 장모님 선물이나 하나 사러 가자며 어디서 구했는지 백화점 상품권 몇 장을 저한테 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모르게 시어머니 선물 하나 좋은 거 알아보려고요. 이번 일로 남편에게는 크게 한번 실망하게 되었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남편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고 제가 보는 앞에서 한마디 쏘아붙이신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점이 많네요. 저도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덜 챙기는 게 아니고 양쪽 어머니들께 똑같이 효도할 수 있는 좋은 딸,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그리고 저와 남편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모두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7개월 된 32살 새댁이에요. 한참 좋을 시기에 시어머님과 이런 문제로 부딪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나름의 가업이라 규모 대비 고정 고객이 많아요.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물려받길 원하셨고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 후에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은 최근에 저희와 거래를 시작한 고객 중에 한 명이었고요. 늘 서글서글하니 싹싹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신 아버지가 언젠가 저에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신 상대와의 연애였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님과 여동생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좋은 대학에 갈 만큼 성적도 좋았지만 경제적 여건상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대요. 게다가 어머님은 예전부터 몸이 약해서 일을 하지 못하셨고 여동생 역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남편이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 했다고 해요. 설거지, 배달 등 틈나는 시간마다 악착같이 일한 남편은 1억이라는 돈을 모아 작은 문구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저를 만난 거죠. 어린 나이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인지 남편은 현실적이며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는 그런 현실이나 논리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게 다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남편은 어머니와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입버릇처럼 하나밖에 없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라는 식이었어요. 제가 세상에 둘인 사람이 어딨냐고 농담처럼 핀잔을 주저 정색을 하며 자기는 부족함 없이 커서 이런 가족애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때도 제 눈에는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라고 반성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 말이 틀렸지요. 저희 부모님도 1년 내내 인쇄소에 살다시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가며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의 삶을 남편은 자기만큼 치열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쉽게 치부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한마디 받아치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남편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 남편을 이용하는 저희 어머니와 신우였어요. 특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일이지만 시무는 정말이지 허풍과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자연스레 남편의 집에 들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었죠. 현관에서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모와 신우의 눈빛이 원인이었죠. 그게 근데 어떤 눈빛이냐면 부러움이라고 해야 하나 시샘은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기분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저번하고 가방이 다르네, 오늘은 귀걸이가 바뀌었네 등의 칭찬 같지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인쇄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다지 꾸밀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꽃다운 나이에 제가 편한 복장으로 인쇄소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걸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가방도 사다 주시고 옷도 사오시고 그러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친정어머니가 사주시는 걸 굳이 마다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번번이 평가 아닌 평가를 받는 느낌이라 좌불안석이었는데 하루는 신우가 저를 보며 우물쭈물하더니 언니 혹시 저 가방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자기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데 괜찮은 가방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친정 어머니께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럼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판에 혼수한다 생각하고 하나 사주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대학생이니까 100만 원 선에서 적당한 가방으로요. 저도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예비 신우를 강남에 있는 백화점으로 나오라고 해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가방을 하나 선물했어요. 신우는 당연히 기뻐했고 몇 번이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외동으로 자라는 동안 여동생 한 명을 갖는 게 소원인 때도 있었기에 그런 예비 신우를 보며 귀엽기도 하고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반응이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어떻게 자기를 건너뛰고 예비 신우한테 먼저 선물을 하냐고 참 실망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기에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모는 사돈도 그러는 게 아니라며 사줄 거면 둘 다 사줘야지 어떻게 누군 사주고 누군 안 사주냐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안색이 안 좋은 저를 보며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으셨지만 일단은 남편하고 먼저 얘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가 조심은 무슨 조심을 말하는 거냐고 묻자 어차피 혼수였다면서 그러면 엄마 것도 하나 사드리지 그랬냐고 사업하는 며느리 본다고 주변에 다 자랑했는데 아직까지 선물 하나 못 받은 게 서운해서 저러시는 거라고 저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인쇄소를 물려받을 건 맞지만 엄연히 아직까지는 친정아버지의 사업이고 저는 배우는 과정에 있을 뿐인데
벌써부터 주변에 사업하는 며느리라고 저를 이야기하고 다니셨다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오갈 때였고 이런 일로 파혼을 하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어머님에게도 가방을 비롯해 이런저런 선물을 몇 가지 해드리는 걸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어머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사업하시는 양반들이시니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실 거라 믿는다는 말로 운을 띄우셨어요.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지만 원체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은 애라서 앞으로 10년이면 이 나라 문구 사업은 다 집어삼킬 거라며 장황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부끄럽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어머님, 눈에 아들이 얼마나 장하고 멋지겠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도 연신 맞습니다. 아무렴요? 라고 맞장구 쳐주고 계셨고요. 그러더니 어머님께서는 집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희 부모님께 물으시더군요. 사실 남편이 가진 돈이 다 사업에 묶여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 작은 전세집을 해주기로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동대문 쪽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고 하시자 시어머니는 대뜸 살림살이는요? 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가 어머님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친구분들 식장에 오시기 편해야 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동네와 시간에 맞춰서 식도 올렸어요. 결국 참다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딸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다 맞춰줘가면서 식을 올려야 하냐고요. 사실 저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결혼하면서 부부가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못 산다고 그냥 맞춰줄 수 있는 쪽에서 맞춰주는 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을 올리고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오라가라 말씀도 많으셨고 그때마다 여전히 품평회 아닌 품평회가 계속되었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인쇄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다며 생일 선물로 차를 사주셨어요. 사실 슬슬 아이도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찰나였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참이라 감사했죠. 문제는 제가 차를 사고 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항상 저를 오라가라 했던 분이 제가 차를 산 이후로는 저희 집으로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황당한 건 오실 때 본인 소유의 경차를 끌고 오시고 제가 화장실에 있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차키를 가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처음 이 일을 겪었을 때는 제가 귀신에 홀린 건가 싶을 만큼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녁을 드시러 오시겠다고 하시길래 아버지께 말하고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해서 정신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 준비가 다 돼갈 무렵 어머님이 집에 도착하셨고요.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도 집에 거의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 좀 만지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식탁 위에는 어머님 차키가 그대로 있길래 잠깐 어디 가셨나 생각하고 있었고요. 전화를 해봐야 하나 생각하는데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방금 당신 차 나가던데? 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방금 나가더라니까. 내가 잘못 봤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나 네 차 좀 빌렸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내 키 두고 왔으니까 필요하면 자기 차를 쓰라면서요.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고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시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엄마가 최소한 자기 차는 두고 가지 않았냐고 일단 급한 대로 그거라도 쓰라면서요. 그러면서 원래 부모들이 더 좋은 걸 쓰는 게 맞지. 너는 엄마는 경차 타는데 네가 벤츠 타면 기분 좋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나 타라고 사준 차 내가 타는데 기분이 왜 안 좋냐고.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경차 타는 게 속상하면 당신이 사드리면 되지. 왜 내 차를 들먹이냐고 저도 지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는 정말 며느리도 딸이라는데 효심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며 정말 서운하다고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평소처럼 그냥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차를 매일 써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얼마나 타보고 싶으셨으면 그랬을까 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를 되먹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내 차 안 찾아오면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말 그대로 울음장이었지. 어떻게 시모를 신고를 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며 이죽거리더니 가족끼리는 원래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며 넌 그것도 모르냐고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당신이랑 나 아직 혼인신고 안 했거든이라며 받아쳤습니다. 남편은 너 진짜 선 넘는다면서 저를 향해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 현관이 열리더니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제가 급하게 퇴근하느라 지갑을 인쇄소에 두고 왔는데 그걸 발견하신 아버지가 가져다 주러 오신 거였죠. 아버지는 밖에서 저희 대화를 듣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들어오신 거고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시모의 행동에 크게 동요한 적 없으시던 분인데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저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그제서야 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장인어른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라며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아버지는 남편이 떠드는 소리는 듣지도 않으시고 당장 사돈에게 차갑고 경찰서로 오시라 하라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향하는 아버지 차 안에서 우리 부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 또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자신에게 화도 죄송하고 허탈한 마음이었고요.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무렵 허겁지겁 시모랑 남편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시모는 저에게 야박하고 못됐다면서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했는데 너는 그까짓 차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깟 일로 시어머니를 경찰서까지 오게 만드냐며 삿대질을 해대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 옆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해댔고요. 아버지는 그런 시모한테 어른이면 어른답게 나이값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앞길 망쳐놓으면 좋냐고 쏘아붙이시더니 저희 남편한테도 자네도 이제 어른이면 뭐가 옳고 그른지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내가 아주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 당장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남편은 사람들이 다 보는 와중에 경찰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빌고 그런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는 네가 뭘 잘못했냐며 일어나라고 소리소리 치시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결국 그날 밤 남편은 일단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간 상태고요. 오늘 지금까지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빌어대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난리부르스를 떨던 시모도 아들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지금은 간간히 아가 잘 지내냐며 제 마음을 떠보려는 듯 연락을 해오네요. 하지만 시모와 연을 끊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또 되풀이될 걸 알기에 저도 쉽게 용서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1년 지나게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새 출발하면 된다고 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어서 창피하지만 속은 정말 후련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아직 신혼같이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편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저도 20대 후반의 나이로 제 경력을 끊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는 합의하에 당분간은 자녀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저도 저지만 남편도 집에서 게임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렇다 할 취미가 없어서 쉬는 날이면 거의 집에서 방콕을 하고 있어요. 또 요즘 시국이다 보니 연애할 때는 가끔씩 서울에서 벗어나 맛집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괜히 겁나서 밖에 나가기가 생각보다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생활 때문에 그런가? 아직 둘 사이에 아이도 없는 데다가 어지간하면 집에 붙어있다 보니 불필요한 지출도 거의 없었고 남편도 저도 회사를 다니는 맞벌이 부부다 보니 올해는 특히 더 여윳돈이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모인 돈을 보고 남편이 우리 평소에 갖고 싶던 것들 하나씩 사는 결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왔어요. 남편이 얼마 전부터 게임기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자기만 사면 제가 싫은 소리를 할까봐 저도 갖고 싶은 것 하나 남편도 게임기 하나 이렇게 서로 하나씩 갖는 게 어떠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갖고 싶은 걸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연말이고 하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당장 생활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차라리 양가 부모님께 꽤나 괜찮은 선물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제 말을 듣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가에 선물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게임기 하나 정도 사도 괜찮겠냐는 말에 그 모습이 애같고 귀여워서 흔쾌히 그래도 된다고 했죠. 저는 좋은 마음으로 꺼낸 말인데 이 사단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답답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던 이야기 여기에다가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시부모님 선물은 어떤 게 좋을까 상의를 하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선물 드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을 때는 그렇게 기분 좋게 대답했으면서
막상 선물 사러 같이 나가는 게 귀찮았는지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돈으로 받는 걸 제일 좋아한다면서 그냥 양가에 어머니 100만 원, 아버지 100만 원씩 봉투 만들어서 드리자고 하는 말에 그래도 우리가 직접 골라서 싸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유난스러워서 맘에 안 들면 받고도 궁시렁거리실 거라고 흉을 보면서요. 그런데 남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모처럼 신경 써서 고른 선물이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에서 이상한 말 듣는 것도 싫고 해서 남편에게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시댁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같은 서울에 있어서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고 시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고 그걸 저희가 사드리면 되는 거니 나중에 이야기 나올 것도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은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부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내는 선물이라면 분명히 기뻐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희 부모님 선물도 같이 백화점에서 골라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백화점에 오시니 뭔 선물이냐고 아닌 척 티를 내시면서도 기분 하나만큼은 엄청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팔짱 끼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모처럼 온 백화점인데도 잘 고르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쇼핑하는 걸 워낙에 싫어하는지라 뒤에 따라오면서 아직도 못 골랐냐며 투덜투덜거리고 있었고요. 남편 때문에 그런가? 도통 잘 고르지 못하신다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저희를 끌고 데려가신 곳은 명품관이었습니다. 요즘 시아버님이 너무 추워하신다고 패딩 좋은 거 하나 사 입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패딩들이 시작이 거의 150만 원씩 하는 곳이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헉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중에서 제일 싼 걸로 집으셔서 계산을 했어요. 최대로 잡은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거도 같은 가격으로 산다면 100만 원 정도 더 지출하면 되는 거니 조금 예산을 초과했지만 저도 거기서 부담스러워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는 패딩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전에 받은 가방이 하나 있는데 저희 보고 한번 같이 봐보자면서 다른 명품관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250만 원짜리 가방을 만지면서 이거 어떠냐고 계속해서 남편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도 쇼핑을 오래 해서 지쳤는지 짜증을 내면서 맘에 들면 그냥 그걸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한번 쳐다봤는데 이미 남편이 사라고 한 걸 제가 안 된다고 하기 뭐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원하시던 명품 가방을 구입하셨고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선물이었지만 워낙에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왕 기분 좋게 선물해 드리기로 한 거 내년에도 조금 더 아끼고 살자는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엄마 아빠 선물 살 생각에 몇 시간 동안 쇼핑한 피로도 사라지고 기운이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 패딩 하나 이참에 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여 다시 그 명품 패딩을 파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사돈 어르신들 것은 자기가 아까 전에 이미 다 골라놨다며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명품 매장은 지금 있는 같은 층에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길래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이끌고 가신 곳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는 3층. 그것도 특별한 행사 상품이 걸려있는 옷걸이 앞이었습니다. 기본 몇십만 원 정도 하는 브랜드기는 하지만 방금 두 분 걸 합쳐서 400만 원어치를 사셔놓고서는 저희 부모님 선물은 몇십만 원짜리를 골라놓은 거라며 그걸로 사라고 하시니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큰돈 썼다는 걸 아시는지 남편에게 우리 아들 오늘 돈 많이 써서 어쩌냐 하시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막상 저희 부모님 선물도 좋은 걸로 고르자니 돈이 아까워지신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있다가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거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선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선물은 제가 나중에 따로 와서 살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도끼 눈을 뜨시고 저를 쳐다보면서 왜? 이게 마음에 안 드니? 나중에 따로 와서 얼마나 비싼 걸 사드리려고 그러니? 하면서 돈 많다고 펑펑 쓰지 말고 아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 거라고 명품 패딩을 사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못 입으실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도 밖에서 일하시는데 똑같이 추우실 것 아니냐고 한마디 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따뜻한 동네에서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이 명품 패딩이 뭐가 필요하냐고 경비원이 그런 옷 입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올 거라며 다른 거 살 생각 하지 말고 자기가 고른 거로 하라는 말씀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겨울에는 경비실 안에서 계실 건데 이 정도가 딱이라는 말에 있는 정마저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서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한술 더 떠서 그냥 이걸로 하고 장인 장모님 거는 내년에 더 좋은 걸로 하자고 저를 쿡쿡 찌르며
저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남들 보는 데서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직원분도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보고 나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창피하게 백화점 안에서 시어머니랑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울 수도 없고 남편도 예산이 어쩌고 하면서 계속 길게 끌지 말고 빨리 가자는 식으로 나왔고요. 결국엔 빈정팍상한 채로 시어머니가 골라준 아웃도어 브랜드 롱패딩 2벌을 사가지고 백화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싱글벙글 하셔가지고 저는 따로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 고마워 라고 인사를 하시면서 택시에 오르셨고 저희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이 집으로 곧장 가질 않고 전자제품 파는 마트로 향하더니 차를 대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상해 있는데 남편에게 지금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돈 남으면 게임기 사기로 했지 않냐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정 상하는 것도 상하는 거지만 남편의 그런 태도도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던 건데 시아버지 직업은 얼마나 좋으시다고 우리 아빠 경비원이라고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무시를 했겠냐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간 제명에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 지난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해서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반차를 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개봉할 거라고 고이 모셔둔 게임기랑 저희 부모님 선물이라고 산 패딩을 들고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저를 도와준 직원분이 그날도 계셨는데 마치 제가 다시 올 줄 알았던 것처럼 환불 요청을 하는데도 딱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환불을 받고 나와서 남편 게임기를 들고 전자제품 마트에 가서 그것도 환불을 해버렸습니다. 씩씩대면서 나오고 있는데 우연찮게 안마의자가 보여서 아버지가 오래 서 계시느라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점원을 불러 제일 비싼 안마의자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라 저도 제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보여주는 점원분의 설명에 500만 원짜리를 추천받아 그 자리에서 질러버렸습니다. 쿨하게 일시불로 질러버렸어요. 안마의자는 엄마도 같이 쓰시면 되니까 엄마 선물은 따로 사지 않았고요. 시부모님 선물보다 딱 100만 원 더 쓴 거니 나름 이성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씻지도 않고 온 집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저에게 자기 게임기 어디다 놨냐고 물어보길래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선물 사야 돼서 환불해버렸다고 말하고 안마의자 500 주고 하나 샀다고 말해버렸어요.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상의도 없이 그렇게 비싼 걸 살 수가 있냐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게 부부 사이에 신뢰고 배려가 전혀 없지 않냐고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떠들어대더라고요. 내년에 더 좋은 선물 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따져묻는데 듣고 보니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거 선물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거 고를 때는 예산이 어쩌고 하면서 지 갖고 싶은 거 사러 가는 게 맞냐고 따져 물으니 씩씩대면서 뭉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에 질세라 곧바로 따라 들어가서 남편에게 자기 부모님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하면 똑같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지금 이후로 안마의자가 되었건 이 이야기 가지고 한 번만 더 감정 세우는 일이 생기면 그냥 갈라서 자고 쏟아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제 앞에서 뭉쾅 닫고 들어가는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아직도 남편은 화가 안 풀렸는지 서로 무시하고 냉전 상태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홧김에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안마의자가 너무 좋다고 해온 연락을 받으니 마음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이번 주말에 제가 따로 모아놓은 용돈으로 남편 게임기 다시 사들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도 기분이 많이 나아졌으니 애 같은 남편 기분이나 풀어줘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차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이 시국에 다들 힘드시죠? 저도 그것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서 생긴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서울에서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취직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서로 양쪽 집이 잘 사는 편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항상 달아주는 남편의 선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기약 없이 재건축만 기다리고 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돈이 애매하게 부족했습니다. 이미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시댁에서 가까운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를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직장으로 다니고 있던 학원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시댁에서 그쪽으로 오면 5천을 보태준다고 하시니 하는 수 없이 신도시 쪽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친정 쪽에서도 대출이자 갚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라면서 선뜻 같은 액수를 보태주셔서 갑자기 늘어난 예산에 서울 변두리에 봐놓은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우리 아들 다 무너져가는 아파트에서 재울 셈이냐고 굳이 그 아파트를 하겠다면 보태주기로 한 돈은 없던 일로 하자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파트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들어간 신축 아파트가 그때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시냐며 자기들 덕분에 돈 버는 줄 알아라 하시는데 솔직히 속에서는 지금 그 서울에 받았던 아파트가 얼만 줄 아시냐며 따져먹고 싶은 걸 꼭 참았습니다. 아무튼 신혼살림을 차린 초반에도 남편은 직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만 왕복으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결국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세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급한 대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꼭 좋은 회사로 이직할 거라고 저에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남편에게선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승진도 했고 월급도 280 정도를 벌어오니 살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신도시라 그런지 인프라는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평생을 살아온 서울 외곽 지역보다 편한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시댁과는 가까운 편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남편도 워낙에 시댁에 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지라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파트 살 때 보태주신 돈도 있고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던 저와 남편은 자주 찾아뵙는 대신에 달마다 양가에 50만 원씩의 용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벌이가 워낙 시원찮다 보니 그렇게 큰 금액을 매달 용돈으로 드리기엔 부담이 되더라고요. 대출금에 이세 계획도 있었고 앞으로 아이 공부시킬 걸 생각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학원 선생님을 했던 경력을 살려 집 근처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다시 선생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5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기로 하고요. 먼저 다니던 곳에서 받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액수이지만 남편도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고 있고 하니 제가 버는 돈으로 양가에 드리는 용돈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저금까지 충당하고 어느 정도 생활비까지 보탤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아야 할 돈이 많았기에 이세 계획은 조금 미뤄두고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가끔씩 시부모님들이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그나마 잘 해줘서 불필요하게 에너지 쏟을 일이 없었다는 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시는 건 여전했어요. 제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깟 돈이 중요하냐고 늦기 전에 애 빨리 낳는 게 진짜 효도라고 하시면서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월 300도 안 되는 남편의 외벌이로는 도무지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들을 높게 사시는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듣기 싫었어서 그 말만큼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한 해 2해가 지나고 올해 초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작년도 작년이지만 올해 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걸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진 학원은 재정위기를 맞았고 얼마 안 가서 선생님들을 정리하더라고요. 경력이 긴데다가 그 학원에서 일한 지도 오래되어서 학원 입장에서도 더 싸고 더 젊은 선생님들을 뽑을 수 있는데 저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은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직장을 잃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입이 사라져 막막했지만 저도 앞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학원에서 그래도 학부모들한테도 평판이 좋았고 제 경력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던지라 개인 과외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몇 개 잡으니 월급만큼 벌던 건 아니었지만 양가에 드리는 용돈 정도는 무리 없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시댁에서 저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은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남편이 꼭 동반해도 되지 않으니 한번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장을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는 제게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보는 앞에서 청소기를 돌리시거나 걸레질을 하시거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되어서 부담스럽게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나요? 결국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다 도와드리고 나니 볼일은 이제 다 봤다는 듯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냐는 듯이 저만 쳐다보시고 변변찮은 식사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저만 또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워낙 밖에서 활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던 두 분이었기에 저는 그냥 이 시국에 밖에 많이 못 나가시는데 아들이라고 있는 남편이 워낙 시댁에 가는 걸 귀찮아하니 그저 사람이 그리워서 부르시는 건가 생각하고 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면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겠다 하시며 재료들을 적은 종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저보고 장을 봐오라고 시키셨어요. 꾸역꾸역 장을 봐오니 밑준비부터 조리까지 저한테 시키시는 것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옆에 와서 간만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 잔소리만 하셨고요.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니 군말 않고 배웠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겨우 다 끝나서 반찬통에 반찬을 담아서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가 그걸 왜 가져가니? 냉장고에 넣어놔 라고 하시길래 집에 가져가라고 시키신 것 아니냐며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다 한 번씩 맛보고 간을 다시 할 테니 다음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싶었지만 또 한 번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몇 주 뒤에 저를 또 부르셔서 가봤더니 그때 드신 반찬은 이미 다 드셨고 또 반찬하라고 부른 거라고 하셨어요. 맛 한 번씩 보고 나서 주신다더니 전부 다 드셨네 생각하고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하루 종일 반찬을 했죠. 다 끝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제가 해놓은 음식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가 먼저 커다란 반찬통에 챙기시고 다 덜고 남은 것들을 작은 반찬통에 섞어 담아서 저에게 휙 던져주시더군요. 그 모습에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검정색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주신 반찬통을 들고 시댁을 나서려는데 내일은 깍두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근처에 있는 마트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은 제가 수업도 있고 해서 난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거 사, 너는 일도 안 하고 애도 없으면서 무슨 바쁜 척이냐? 우리 아들 일하러 간 사이에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나 쓸어 다니는 그 꼴만큼은 볼 수가 없다 라고 본심을 말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보태시는 게 이 처가에 보내는 용돈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어머니는 절대 그 꼴은 못 보겠다며 처가에 보내는 용돈의 액수를 노동값으로 계산해서 딱 그만큼만 일 시키는 거니까 군소리 말고 다음날 깍두기 담그러 오라고 하셨어요. 최저시급보다 더 쳐준 거라며 자기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만에 하나 정말로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드리는 거였다고 할지라도 그걸 굳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시댁에서 식모처럼 부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물론 제가 시어머니께 제가 과외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과외를 병행하면서 이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직장을 구한 걸 알면 또 잔소리를 하실 거라 생각해서 숨긴 거였어요. 성질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매달 받으시는 그 돈이 남편 혼자서 버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도 벌고 있는 돈이라고 남편이 벌어오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양가에 어떻게 용돈을 드리냐며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거기서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와 날 세우고 싸워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불러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잘 설명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별다른 반응 없이 한숨만 푹 쉬면서 엄마는 대체 왜 그러신데? 그냥 자기가 참아 라고 말하며 이 상황에서 발을 빼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중간 역할을 잘해주던 남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화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에게 이제 니네 부모님 용돈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통장도 앞으로 따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따로 달마다 100씩 받아갈 거고 시어머니의 계산법을 들먹이면서 제가 혼자 집안일 하는 것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저에게 월급도 100씩 내놓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시댁에서 식모노를 타고 올 때마다 그 돈도 전부 계산해서 받을 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왜 그러냐며 저를 달래보려다가 결국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엄마가 받은 용돈이 어디서 온 건 줄 아냐면서 자초지종도 전부 설명하는데 화내고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도 통쾌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어머님 때문에 포기한 아파트가 지금 얼만 줄 알고는 계시냐고 그것도 크게 한번 따지라고 시키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꼬리를 완전히 내리셨고 오히려 가끔씩 직접 반찬을 하셔서 저희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 주면서 생색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두 사람 벌이를 합쳐서 30%가 넘는 큰돈이에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저축한 여윳돈도 어느 정도 생겼고 저와 남편도 곧 이쁜 아이를 가지도록 노력해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대학교에서 만나 약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해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순탄치는 않았어요. 일찍이 사별하신 시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사시면서 제 남편을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셨죠. 그런데 연상인데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많이 역정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우리 아들은 의사나 판검사, 사자 들어가는 여자와 결혼할 줄 알았는데 평범한 회사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빈정대시더라고요. 그런 말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아버지가 조금 유별나시다고 하고 넘겨주셨어요. 효심 가득한 남편의 인품은 가정에도 충실할 것 같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만 괜찮다면 제가 원하는 결혼을 하라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만 효심이 깊은 남편은 혼자 남으실 시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먼저 합가를 제안했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정성을 보이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시아버지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희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사온 명품 지갑을 보시고는 어쩌면 이렇게 사치스러우냐면서 당장 환불해 오라고 노발대발하시더군요. 일전에 본 시아버지의 낡은 지갑이 마음에 걸려 저도 큰 마음 먹고 산 거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노여움 푸시라고 몇 번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결국 그 지갑은 어렵게 반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적당한 지갑으로 사가니 이번에는 보는 눈이 어쩜 이렇게 났냐며 타박을 하시더군요. 매번 그런 식이셨어요. 필요하신 것 같아 사가면 내 아들이 번 돈 쓰기 바쁘다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눈치도 없는 곰탱이 같다고 하시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혼 후 처음 돌아온 시아버지의 생신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이니 그동안 많이 못 받아보셨을 것 같아 정말 지극정성으로 준비했죠. 하지만 차린상을 보시자마자 며느리가 시아버지 입맛도 모른다면서 면박을 주시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서러워서 남편한테 한 번쯤 내 편을 들어줄 수 없냐고 따져 묻자 가족끼리 편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아기를 갖고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아직 부족한 탓이려니 스스로를 탓했지요. 그렇게 또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회사에서 필리핀 주재원으로 파견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같이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나이 든 시아버지를 걱정하며 저에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1년만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이참에 둘이 있으면서 서로 사이도 돈독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필리핀으로 떠났고 좁은 연립주택에 시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사라지자 전보다 더 저를 못 살게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일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넘어가셨고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 지인들에게 전화로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정기검진차 들린 산부인과에서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앞이 깜깜했어요.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보통 임신하면 가족들의 축하를 기대하던데 저는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그날 저녁 식사 중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제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외로 덤덤하게 그러냐며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곤 더 이상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늘 집에만 계시던 시아버지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바쁘게 어딜 다녀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일인지 따로 여쭈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에 대한 구박도 많이 줄었으니 다행이었죠. 임신을 하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남편도 보고 싶은데 애매한 시차 때문인지 바빠서 그런 건지 도통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1년이란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랬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는 저더러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보 같게도 그것이 남편 없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에 대한 시아버지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옷까지만 적당히 챙겨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친정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출산이 임박했을 무렵 친정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둘 다 받질 않더래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불쑥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손녀가 보고 싶어서 오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서류 봉투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따져묻자 시아버지께서는 제 남편이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됐으니 군소리 말고 도장이나 찍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황당한 상황에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시아버지께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 도장 찍어주기 전에는 안 나간다며 버티시더군요. 그러자 산후조리원 원장이 경찰을 불렀어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며느리가 경찰을 불러 시아버지를 내쫓냐며 노발대발 하시면서 떠나셨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곧바로 남편 직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제 남편은 필리핀에 주재원으로 간 게 아니고 한 달 정도의 장기 출장식으로 다녀온 거더군요. 남편은 진작에 한국에 돌아왔고 시아버지의 주선으로 제가 임신한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시아버지는 그 여자에게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통장을 시아버지께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친정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배신의 울분을 토해내며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내려칠 수밖에 없었네요. 바보같이 아버지 말이라면 거절 못하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도저히 아버지를 거스르고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럼 그 여자도 이 상황을 다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겠나 싶었어요. 제 분노는 오로지 시아버지와 남편을 향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키워야 할 딸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와 삼자대면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나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셋이 처음 같이 살기 시작한 그 집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저에게 이거사, 네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라며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나 쓸 줄 알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으니 자기 아들 고생기를 제가 만들었다고요. 새로 들일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라면서 저 같은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여자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아버지 보란듯이 남편의 왼쪽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놀라 자빠지면서 저더러 아주 단단히 미쳤다고 어디 너까지 게 우리 아들 뺨을 때리냐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저도 참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도 똑같이 시아버지의 머리채를 부여잡았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시아버지의 머리가 한 움큼 빠지더라고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태 모르고 산 사실이었는데 시아버지는 대머리였고 제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붙어있던 시아버지의 맞춤 가발을 통째로 뜯어버린 거였어요. 원래 성질 같아서는 부엌 집기며 손에 집히는 건 다 때려 부수려고 했는데 저한테 가발을 뜯겨서 부들거리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니까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와서 참을 수가 없어 그건 하지 못했네요. 대신에 두 사람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그렇게 잘난 아들이래봤자 대기업도 아닌 데서 직장 상사들 눈치 보며 필빌거리고 다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유세냐고 막 쏴붙였지요. 시아버지는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때문인지 아니면 뜯겨나간 가발 때문인지 제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계셨어요. 저는 숨도 안 쉬고 마구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였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화분을 뒤집어버리고 나왔습니다. 화분에 있던 흙이 바닥에 흩뿌려지니 이 집구석에서 관절이 빠개져라 몸을 비틀어가며 걸레질하던 저는 이제 없을 거라는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보다는 통쾌하고 후련하던걸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 부자에게 새 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밖에 나오고 나서야 시아버지의 뜯겨나간 가발까지 들고 나온 걸 알고 길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왔네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고 당연히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권자를 저로 지정했고 남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판결했어요. 또한 이 결혼 파탄에 시아버지가 일조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위자료 중에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들려온 소문으로는 남편의 새로운 아내가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둘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다시 남남이 되었고요. 재밌는 건 그 여자가 남편 회사에 가서 사기 결혼이라며 길길이 날뛰었나 봐요. 덕분에 남편 회사에 이 일이 파다하게 소문난 거죠. 결국 남편은 퇴사를 했고요. 일말의 양심 때문에 제가 끝내야지 못한 행동을 아이러니하게도 제게서 남편을 뺏어가려던 그 여자가 저 대신 해주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욕심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걸 지금쯤은 깨달으셨을까요? 아마 못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저 지금도 어디선가 본인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긴 이제 저랑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인연 끊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